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우리나라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초겨울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니까요, 몸이 좀 웅크러드네요. 그런데 일본은 며칠 전에 도쿄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여름 날씨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중국은 11월 초까지 좀 따뜻하다가요, 갑자기 폭설이 내렸습니다. 폭설이 내려서 도로가 폐쇄가 되고 학교도 휴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동북 삼성도 포함되어 있어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모쪼록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허각과 브로맨스의 노래입니다. 벌써 겨울.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따뜻해서 겨울이 좀 천천히 오려나 했더니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은 보통은 약간 더웠다 추웠다 일교차가 있어도 네. 가을과 겨울 사이인데 막 여름 같은 느낌도 막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정말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지 너무 어렵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초겨울인데 일본은 한여름이다, 이런 뉴스도 볼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일본이 친구들도 있는데 일본이 한 11월 그 초 때 거의 여름 날씨로 되어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25도로 넘으면 여름날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연속 이틀 동안 27.3도 내평균 온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최고 온도 기온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11월 초에. 그러다 보니 그 일본의 제일 따뜻한 곳은 28도까지 올라간 곳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한국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더울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지금 온난화 현상이 정말 희귀하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걱정했던 건 중국에 갑자기 폭설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서 피해를 입은 것도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중국의 그 11월 7일 날에 헤이룽장성에 있는 짜무스 화난현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큰 눈이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2층짜리 체육관이 지붕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안에 농구를 하는 중학생이 4명이 있었는데 아마 7명인데 그중에 3명은 숨졌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이제 부상을 입고 또 다른 분은 나왔는데 그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엄마가 그 안에 내 아들이 있다 하면서 막 정신없이 뛰어가는 영상이 그 끝까지 아들 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일단 3명이 숨지면 그중에 누구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그 본 내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큰 눈이 내렸으면 저희 언니도 선생님인데 휴교령. 그래서 그 지역에는 그날은 다 이제 학교를 안 가는 겁니다. 한 50cm 이상 정도로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흑룡강성 지역은 눈이 좀 많이 내리는 곳 아닙니까? 많이 내리죠. 근데 보통은 근래에 와서는 뭐 10cm, 20cm, 그다음 20mm, 30mm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예고 없이 날씨가 따뜻했다 갑자기 폭설 내리니까 준비가 없었죠. 그래서 그 뉴스에 보니까 트럭에 앉아서 온 도시의 그 길에다가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기계차가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직접 앉아서 손으로. 근데 너무 지쳐가지고 완전 기계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도 갑자기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힘들게 버티고 있는 그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날씨까지 갑자기 더 추워지면은 피해가 속출하지 않을까 싶어서 동포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까요? 사실 이번에 계기로 예를 들어서 폭설 내렸다 하면 정부에서 이미 그
위험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거든요. 네네. 그때는 될 수 있으면 어디 장소를 안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집에 네. 가만히 있거나 이번에도 보면 체육관이나 이제 큰 이런 그 공간에는 정말 큰 눈이 내렸을 때는 지붕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물론 이제 또 검사를 해서 이 건물이 문제가 있는 건물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근데 옛날에 눈 내릴 때는 무너지지 않는 걸 봐서 이게 어떻게 보면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얘기하는데 큰 눈이나 큰 비가 내리고 정부에서 움직이지 말라 할 때는 들수록 말을 잘 듣자. 그렇죠. 네, 따르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한 겁니다. 네. 그리고 아마 중국 지역도 비슷하게 재난 문자 같은 게 다 예. 보내지지 않나요? 이번에 코로나 계기로 모든 것이 이제 그 문제 생겼다 하면 재난 문자를 바로 첫 시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 문자 뜨든 안 뜨든 나는 나대로 한다는 분들이 있죠. 네, 그게 문제죠. 에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외출을 하셨다가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항상 그 날씨 예보를 할 때 예보가 좀 많이 다를 때가 조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밖으로 나간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재난 문자 앞에서는 저희들 아니면 너무 더 좋고 혹시나 진짜일 수 있으니까 말 잘 들읍시다. 자, 이제 행보부채통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점순 씨 영화 그리고 그 추억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합니다. 내 동년 시절의 문화생활은 단조롭고도 소박했다. 문화생활이 메말라 있었던 그 시절, 영화를 본다는 건 사치였다. 현 방영대에서 각 촌을 돌면서 1년에 몇 번씩 영화를 돌렸다. 마을 탈곡장이 노천 영화관이었다. 아이들은 영사막을 칠 때부터 영화한다 하고 외치면서 동네방네 소식을 전한다. 영화를 하는 날이면 사원들은 어느 때보다도 일찍 밭에서 돌아온다. 엄마들은 영화 볼 때 먹을 콩이며 강냉이를 볶느라고 분주하다. 우리 아이들은 영사막을 칠 때부터 걸상을 가져다가 미리 자리를 맡아놓는다. 당시 우리는 한족과 조선족이 거의 반반씩 사는 동네였는데 오른쪽은 한족이 왼쪽은 조선족들이 앉아서 영화를 보곤 했었다. 그날이면 가족끼리 긴 걸상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본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방영대를 따라다니며 이미 본 영화를 또 보러 다닌다. 같은 영화를 전향의 각 촌을 순회하면서 돌리기 때문이다. 이웃 마을에서 영화를 할 때면 이웃 마을 애들은 길에 함정을 파놓기도 한다. 주인 행세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때는 동네 큰 행사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씩 단체로 20여리 떨어진 현성인민영화관에 가서 조선 영화를 보는 것이었다. 모내기가 끝나면 사원들은 경운기를 타고 조선 영화를 보러 간다. 조선 영화를 할 때면 동네 노인들도 모두 영화를 보러 간다. 말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고향이 조선인 노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여튼 현성에 영화를 보러 가는 날이면 동네 잔칫날이었다. 이날이면은 우리 동네만이 아닌 전현의 조선족 동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영화관으로 몰려왔다.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내 자리가 4패 3호였고 표값은 15전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집안에서도 편히 누워서 영화를 볼 수 있는 텔레비전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 동네에서 10여리 떨어진 공장 마을에 가면은 시내 거리에 걸어놓은 텔레비전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동네 도리를 하던 우리 아이들도 청년들이 오르는 경운기에 따라올랐다. 개혁 개방의 물결은 마침내 우리에게 오매이도 꿈꾸던 텔레비전을 선물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처음으로 흑백 텔레비전을 산 사람은 바로 옆집 아저씨였다.
동네 사람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저녁 밥술을 놓기가 바쁘게 텔레비전을 보러 옆집 아저씨네 집에 몰려들었다. 흑백 텔레비전은 칼라 텔레비전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더 많은 작품들을 접했는데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이 한국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였다. 요즘 그냥 폰 하나로 모든 것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건만 왜인지 공허하다고 하는 걸까? 왜 옛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걸까? 나는 흘러간 추억 속의 영화, 드라마를 되새기며 오랫동안 만끽하지 못했던 설레임과 그리움을 하나 둘씩 찾아본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마치 그 한편의 영화 같은 맞아요. 그런 글이었습니다. 네. 이 시절을 저는 사실 그 어릴 때 시골에 자주 놀러 갔거든요. 네. 제 동네에서는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뭐 어디 모여서 영화 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외할머니 집에 갔을 때 네. 영화를 주기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그 시골에 그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그 마당 하나 있거든요. 학교 마당인데 꽉 찹니다. 그래서 완전 조금 어린애들은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왜냐면 뒤에 가면 앞에 안 보이니까. 앞에 앉아야 보이는데 약간 중학생 정도 나이 되면 완전 앞에 앉기가 좀 애매하거든. 그러면 나무 위까지 사람이 덩덩 매달려 있는데 저는 영화보다는 그 시절의 그런 그 정서적, 네. 나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 영화는 사실 잘 생각 안 나는데 네.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방학만 되면 초등학교 때는 아마 자주 농촌을 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거 보니까 엄마들이 영화 볼 때 먹을 콩이며 강냉이를 볶았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영화관에 가면은 팝콘을 전부 먹잖아요. 그 얘기하니까 어릴 때는 그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강냉이를 이렇게 전문해주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가면 이렇게 내가 쌀 가지고 가서 막 뻥튀기인가요? 네네네. 네. 뻥이요 하고. 그렇죠. 영화를 볼 때는 정말 수다도 떨고 뭐 먹고. 네. 그때 몇십 명이 그렇게 떠들면서 어떻게 봤는지. 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특히 또 한족들까지 모여서 네. 함께 영화를 봤고 조선 영화를 할 때면 이웃 마을에까지 가서 열심히 보셨군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할머니 댁에만 가서 거기서 봤는데 네. 우리 삼촌 얘기담 들어보니까 삼촌 그때 20대거든요. 네. 뭐 이 마을이 영화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같은 영화를 할 때도 있잖아요. 네. 쫓아다니면서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 어린 나이에 한 20대나 10대 좀 약간 이렇게 사랑, 우정 이런 네. 분들이 그때는 다 막 모여가지고 남자 이쪽에 모이고 여자 쪽 모이는데 영화 보러 온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묘한 느낌이 있긴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누구가 옆에 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삼촌단까지 쫓아다니면 네. 왠지 삼촌 가는 곳에 그 여자분들이 저 앞에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저희도 그 텔레비전이 처음 우리나라에 이제 생겼을 때는 네. 그 텔레비전에 있는 집에 저녁 먹고 나면 다 같이 모여서 막 텔레비전도 보고 그랬었거든요. 네. 저도 우리는 한 10가구가 한 곳에 살았는데 제일 첫 번째 집에서 먼저 흑백 텔레비전을 샀거든요. 정말 온 동네 분들이 식사 딱 하고 그냥 약속하듯이 그렇죠. 그 집에 다 가서 이제 자리까지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럼 네. 한 2시간인가? 같이 이렇게 TV를 보다가 네. 오는데 정말 그때 분들은 귀찮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사람을 다 오는데 막 안에 들어와서 근데 이게 막 앉으면 안 되니까 아이들은 앞에 어떻게 네. 하고 난 누구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때 같이 보던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들이 더 재밌었어요. 네. 거의 공통 주제거든요. 그렇죠. 공용 화장실 가서 만나도 이 주제. 그래서 너무 서로 친하고 친절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네, 왠지 이렇게 정이 듬뿍듬뿍 묻어나는 그런 풍경들이 그려집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아파트보다 빌라를 더 좋아하고 빌라보다 낮은 건물. 그러니까 건물이 낮으면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시설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대가 막 몇천 세대, 만 세대 가면 누가 누구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모르죠. 집안이 편안하니까. 근데 이전 시절에는 밖에 나와서 몰라도 자주 얼굴 보니까 말하고
그래서 나는 그리고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막 애들이 먹을 거 들고 네. 거기에다 반찬까지 얼려서 들고 나와가지고 네. 같이들 먹고 예, 같이 먹고 막 이랬잖아요. 난 그 시절이 정도 있고 너무 좋아요. 예. 네, 오늘 점순 씨 덕분에 저희가 옛 추억도 반추할 수 있었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웃끼리 정을 나누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하면은 아마 이 노래 기억나실 것 같아요. 어떤 노래죠? 그 드라마에 네. 나와서 굉장히 히트를 했던 노래입니다. 아, 맞아요. 사랑이 뭐길래 드라마가 네. 진짜 유명했죠. 네. 김국환 타타타 준비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손유미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배추김치 하던 날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지난 일요일 아침 요란한 도끼비 방망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할머니께서 배추김치를 담그려고 고추 양념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침밥도 먹지 않고 할머니가 하시는 것을 자세히 보았어요. 할머니, 저도 해볼래요. 나는 할머니를 도와 빨간 고추 양념을 배추에 버무렸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옷과 그릇에 고추 양념이 가득 발라졌어요. 그래도 할머니께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대로 천천히 하였어요. 차츰 배추를 한 입 한 입씩 넘기면서 고추 양념을 바르는 속도도 빠르고 김치 속과 겉도 골고루 빨갛게 물들게 발랐는데 너무도 보기가 좋았어요. 할머니도 내가 한 김치를 자세히 검사하시더니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가 이제 다 컸구나. 김치도 보기 좋고 맛있게 양념도 잘 버무렸네. 할머니는 칭찬에 나는 너무 신나서 배추김치 한 입을 똑 뜯어 할머니께 맛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도 한 입 맛보았어요. 내가 버무린 배추김치여서인지 사각사각 하는 것이 정말 꿀맛이었어요. 나는 너무 신이 나서 할머니와 약속했어요. 이제부터 할머니를 도와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네. 손님의 학생이 할머니 도와서 배추김치를 담궜네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이 배추김치 사실 어떻게 쉽지 보면 않은데. 쉽지 않죠. 그렇죠. 제가 이제 함께 담궈봤는데 절인 배추도 이게 정말 지금은 사서 하잖아요. 네네네. 다 왔다 갔다 이렇게 예전에 다 절였죠. 네, 직접. 절여야 되고 이게 양념 다 만들어놓은 양념법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 양념 만드는 과정이 네. 정말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그거 장난삼아 귀찮더라도 뭐 떨구고 뭘 묻히고 해도 귀찮더라도 하다 보면 성인 됐을 때 자연스럽게 네. 몸에 배이는데 어른 다 돼서 배우자고 하니까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네, 아마 중국 동포 분들은 벌써 김장을 다 하셨을 것 같고 네. 고국에서는 뭐 요즘도 하고요. 요즘은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기 때문에 특별히 김장철이 언제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지금 습관적으로 거의 한 네. 10월 말 11월 그때 보통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겨울 저희들 기억이 아마 10월쯤 되면 우리 집은 예. 감자 300근. 그러니까 집에 단층집 살았는데 감자 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안에다 감자를 이렇게 수레로 실어와요. 아. 그다음 가을이란 거를 저는 시골에 살진 않았는데 더시지만 가을 되면 부모님이 뭔가 장만하는 걸 너무 네. 좋아하세요. 그래서 감자를 몇백 근.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렇게 그 차가 오지만 차 온 다음에 그 골목은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아빠가 수레 네. 조금만 빌려서 이렇게 날라야 되거든. 우리도 네. 도와야 되고. 난 그때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배추가 몇 폭인데 지금처럼 뭐 20폭이 아니고 그렇죠. 최소 100폭이 이상한 것 같아요. 100폭이 이상은 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싶어요. 집에 겨울이 기니까. 네, 저희는 김치 움이 있었거든요. 네네. 김치를 꺼내는 게 제 일이에요. 그 김치 꺼내려고 한다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추워요. 그렇죠. 그리고 엎드려서 막 이렇게 꺼내야 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그 김치국이 뭐 만병을 고치는 네, 약인가 봐요. 김치 국물이 정말 맞아요. 맛있지 약간 머리 않았습니까? 아프다면 가서 그거 떠와라. 네. 배 아파도 아무튼 그걸 떠오면 뭔가 다 나았다는 느낌. 네. 동포 여러분들도 이 이제 김장김치는 포기김치 다 해서 하시고 그 외에 또 어떤 김치를 또 하십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배추김치. 근데 배추김치를 우리 집은 다 버무려서 하는 게 아니라 김치를 놔두고 양념을 꺼내면 그때 뭐 버무려요. 그래서 익힌 김치보다는 약간 거의 예, 그때 이렇게 겉절이 같이. 겉절이처럼 네. 예, 그렇게 먹고 저희는 백김치 먹고 그다음 무 네네네. 무가 있고 오이. 그다음 그게 뭐지? 동그랗게 생겼는데 제가 이름을 비트 같은 거거든요. 근데 빨간색 비트 아니고 약간 무처럼 생긴 비트가 있는데 그것도 맛있었어요. 네. 그리고 영채 김치. 네네. 꽤 많았는데 제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단지가 네, 김치용에 여러 개죠. 들어가면 큰 그 뭐죠? 독이 두 개 네. 있고 그다음 또 작은 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뭐 꺼내는 것도 제 취미였습니다. 예. 겨울에 또 그 김치 국물에다가 밥을 차갑게 말아서 맞아요. 추워서 하면서 지금 생각해 먹던 보면 맛있는 그 별미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너무 한정되어 있는데 네. 엄마가 정말 요리를 잘 맞아요. 하신다기보다 정말 다양하게 네네네. 그 몇 가지 재료 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요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다 김치하고 감자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 김치 국물에 뭐 국수도 말아주셨고. 맞아요. 예. 김치말이 밥도 같이 김치가 먹을 수 이제 있었고. 그냥 모든 요리를 할 수 있는 그 비법이죠. 네. 자, 할머니 칭찬에 손유미 학생 신났던 배추김치 담그던 날이었습니다. 유진아가 불러주는 김치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선아 교수님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동포 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도록 합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KBS 한민족 방송이 주최한 한민족 체험수기 시상식과 축하 공연 소식이 오늘 첫 번째 소식이네요. 예, 제25회 KBS 한민족 체험수기 시상식과 축하 공연 아름다운 약속이 고려인 동포 사회의 중심지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3일 중앙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체험수기 수상자들뿐만 아니라 김태한 한국교육원장, 신안드레이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장, 김로만 전 하원의원, 신보렌슬라브 전 알마티 시의원, 그리고 또 박다티아나 독립유공자 후손의 개장을 위시해서 이 고려인 동포, 많은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축하 공연을 즐겼습니다.
체험수기 성인 부분 우수상에는요, 카자흐스탄 고려인 남경자 전 고려일보 한글 발주필과 엘루스 교육센터 한글학교 교사인 김올가 씨가 수상의 명예를 안았고요. 청소년 부분 우수상은 저는 고려인 오세입니다라는 제목의 작품을 쓴 김글랩 학생이 받았고, 장려상은 김사리 학생이 수상을 했습니다. KBS는 올해 장관 100주년을 맞은 고려일보사에 또 감사패를, 그리고 평소 소리 없이 고려인 문화단체들을 지원하면서 우리말과 문화를 지키고 또 민족 정체성을 보양하는 데 앞장서온 신안대희 알마티 고려민족중앙 회장에게는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신안드레이 회장은요, 수상 소감에서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에서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모든 동포들에게 이 상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4세대들이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트로트의 기공자라고 불리죠. 가수 한강이 부른 사랑의 트위스트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이날 행사는 KBS 이소연 아나운서와 작곡가 이호섭 씨가 사회를 맡았고요. 행사 시작 전부터 객석을 다 채운 고려인 동포들은 통로에 앉거나 또는 서서 시상식과 축구 공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축구 공연에서는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의 배우들이 여왕의 눈물이라는 연극을 무대에 올렸고, 카자흐스탄 공원예술인이자 기타리스트인 김김나지 씨는 영웅의 전통 현악기인 돈브라 연주자인 유가이 겨루기와 함께 클래식 기타와 돈브라 협연을 선보여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 가수 현숙은 사랑은 달달하게와 정말로 등 자신의 히트곡을 열창하여 또 객석을 뜨겁게 달구었고요. 고려인 차세대 4명으로 구성된 K-보이스 중창단이 동주풀이와 분밤타령 아주 신명나게 불렀습니다. 아시다시피 KBS 한민족 방송은 해외 동포들이 생활 속에서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개선하고 우리말과 글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온 체험담과 한류와 한글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전하고자 1998년부터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살림 등의 거주한 동포들 대상으로 해마다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과 카자흐스탄 배우들이 함께 꾸민 연극 환의 나라가 무대에 올려졌다면서요? 예. 연극 환의 나라는 우리나라 당군 신화를 소재로 한 창작극인데요. 김수미 작의 강태식 연출로 김흥수 배우가 하늘의 신 환인의 역할을 수련했고, 하늘과 땅의 아들인 당군 역은 힙합 그룹 인피니티 출신 이성열 배우가, 그리고 또 야망 있는 웅족의 인자 칼한 역은 손종학 배우님이 맡았습니다. 카자흐스탄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 국립 아카데미 청년예술극장 소속 배우들과 또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우리나라 청년 배우 등 30여 명이 무대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공연은 약 70분간 또 양국 관객을 위해서 한국어 카자흐로 진행됐고요. 이 초연 후에 고려극장에 이 레파토리를 인계해서 지속적으로 상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점 동포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 소식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에서 아주 의미 있는 국제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인지 궁금하네요.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할린에서 처음으로 청각 장애인 태권도 러시아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대회에 모스크바, 크라스노다르, 다게스탄 공화국 등을 비롯해 전국 11개 지역에서 약 150명의 참가자들이 유른 사할린스크에 모였습니다.
사할린주의 유일한 대표로는 융사할린스크시의 김이글 태권도 선수가 출전해 다시 한번 챔피언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이글 선수는 체급별 58kg 부문 겨루기 종목에 출전했거든요. 사할린 그레카로만 레슬링 학교의 한 선수인 김이글은 3번 겨루기에서 승리하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사할린 선수는 러시아 대표팀이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청각장애인 태권도 러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챔피언이 된 김이고리 선수. 또 다른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이제 선수는 바쁜 일정은 보내고 있거든요. 그는 소치의 훈련 캠프에 가 있습니다. 이는 24년 비스케트에서 개최될 세계적 경기에 출전 준비를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집에서 경기를 할 때에는 2배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데니스 타범의 지도 아래 15년 넘게 태권도를 수련해온 선수입니다. 김데니스에 따르면 이거는 결단력과 높은 도덕적, 의지적 자질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좋은 결과를 내는 곳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에서 처음으로 청각장애인 태권도 러시아 선수권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전국 11개 지역에서 약 15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사할린주에서 김이고리 태권도 선수가 출전해서 챔피언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김이고리 선수는 체급별 58kg 부문 겨루기 종목에 출전을 했고요. 사할린 그레코로만 레슬링 학교의 한 선수인 김이고리는 3번 겨루기에서 승리를 했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사할린 선수로 러시아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고 하네요. 그는 지금 소치의 훈련 캠프에 있다고 합니다. 2024년 비슈케크에서 개최될 세계적 경기에 출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할린 지역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자, 오늘은 누가 설거지 당번이지? 저예요. 근데 우리 딸 왜 설거지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까? 오늘만 아빠가 해주면 안 돼요? 그 자기 일을 남한테 미루면 어떡해? 아빠는 남이 아니잖아. 아이고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아이,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뜸을 들이는 게 아니라 설거지하면 손톱이 다 망가진단 말이야. 응? 얘 봐라. 아니, 손톱 망가진다고 설거지를 안 한다고? 아니, 그 설거지 당번 정하자고 한 게 누군데? 응? 왜 이제 와서 발뺌이야? 발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손톱 망가지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아이, 그럼 손톱을 자르면 되겠네. 손톱 깎기가 어딨냐, 이거. 안 돼. 아빠 진짜 안 돼. 깎는 거 안 돼. 일로 와봐. 내가 손톱 깎아줄게. 안 된다고. 나 첫눈 올 때까지 이 손톱 자르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안 되는데? 손톱 자르면 끝에 남아있는 이 건물까지 다 잘린단 말이야. 이 건물이 잘리면 안 돼. 너 혹시 남자친구? 아니야. 괜히 넘겨짚지 마. 너 남자친구 생겼어? 아니야. 너 아빠한테만 얘기해봐. 아니, 아빠. 딱 얘기해, 지금. 아니라고. 그냥 내가 설거지할게. 설거지하면 되잖아. 아니야, 너 일로 와봐. 남자친구가 있어? 일로 와봐, 너. 딸이 설거지를 못하겠다는 이유가 손톱 끝에 남아있는 이 건물이 잘릴까 봐서 그러네요. 손톱에 물들인 이 건물이 첫눈이 올 때까지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아마 그 속설 때문인 것 같죠? 네, 이것은 봉숭아의 꽃과 이파리로 손톱에다가 빨갛게 물들인 것을 말하는데요.
봉숭아는 봉선화라고도 하는데요. 봉숭아는 우리나라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초 중 하나고요. 수분이 많아서 특히 올밑 같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네, 그리고 빛깔이 매우 다양해서 한 줄기에서도 여러 가지 색꽃이 핀다고 하네요. 음력 4월 봉숭아꽃이 피게 되면 원하는 빛깔의 이 꽃과 함께 잎사귀를 조금 따서 돌이나 그릇에 놓고 소금이나 백반을 함께 넣고 짓지어 놓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손톱 위에 얹은 다음 헝겊으로 싸고 실로 총총 감아두었다가 하룻밤 자고 난 후 다음날 헝겊을 떼어보면 이 건물이 손톱에 주홍빛이나 빨간빛으로 물들어 있는데요. 네, 백반은 착색을 잘 시키고 조금 섞는 잎사귀는 빛깔을 더 곱게 해주는데요. 화장품이 귀했던 옛날에는 이것이 소녀나 여인들의 소박한 미용법 중 하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손톱에 물들이는 것은 손톱을 아름답게 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붉은색이 벽사의 뜻이기 때문에 악귀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는 민간신앙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봉숭아의 꽃과 이파리로 손톱에다가 빨갛게 물들인 것을 말하는데요. 여름에 물들인 이것이 첫눈이 내리기 전까지 빠지지 않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한강물, 2번, 봉숭아물, 3번. 대동강물.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할머니 집에 가서 가끔씩 이것을 드리곤 했었습니다. 직접 이 꽃을 따서 콩콩콩 빻고요. 또 잎으로 꽁꽁 싸매곤 했었는데요. 다음 날이면 손톱에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주변에 그 손가락 부분까지 다 물이 들었다가 며칠이 지나면 손톱에만 신기하게도 그 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톱이 자라면서 그 물들인 게 점점 줄어들어서 안타까워하던 그런 생각도 나네요. 요즘에는 이걸 잘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것을 드린 사람을 보면은 반갑기는 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손톱에 이것 들이시나요? 동포 여러분의 이것에 대한 추억이나 또 이것과 첫사랑의 얘기도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세요. 특히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연락처 잊지 마시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요즘에 고려인들의 항일 무장투쟁을 이끈 김경천 장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김경천 장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888년에 이제 함경도 북청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1904년에 일본이 우리 인천 앞바다에서 러일 전쟁을 해가지고 일본이 승리하고 그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친러 정부였다가 그때 부랴부랴 50명의 유학생을 일본으로 이렇게 유학을 보냈는데 그때 유학생으로 뽑혀서 네. 일본에 가가지고 바로 일본 육군 중앙유년학교와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정통으로 졸업하고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군 김하병 중위까지 그 당시에 일본이 세계적으로도 이 현대 군사 기술이 앞서 있었는데 그 최첨단의 그 이런 군사 지식을 습득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전에도 조국을 되찾겠다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는 있었지만 기회를 엿보다가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에서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걸 직접 목격하고 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해가지고 3년 후배 지청천을 데리고 그 당시에 위험을 무릅쓰고 만주로 망명에 성공해가지고 석 달 만에 연해주로 건너가서
그야말로 일생 동안 일관되게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헌신하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더 붙이자면 네. 이분이 그 연해주에서 백마를 타고 이 군사를 지휘하면서 혁혁한 전공을 올렸기 때문에 백마탄 김장군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나중에 1945년에 해방이 됐을 때 이 북한의 이 김일성이 그때 그 민중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내가 그 백마탄 김장군이었다 이렇게 했던 그 원조 김일성이 그 김경천 장군입니다. 예예. 이 항일 무장 투쟁을 이끈 장군이지만 글을 또 아주 잘 쓰셨다면서요? 참 이분이 그래도 일본 육군 사관학교까지 나왔으니까 네. 당시 최고 이렇게 지식을 소유하신 분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글을 많이 쓰셨는데 아쉽게 이제 남아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이분이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1925년까지 한 5, 6년 동안 이렇게 일기를 쓰신 게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네. 그 일기를 보면 거기에 그 당시에 내가 김경천 시가집도 지었는데 이게 서울 집에 남아있다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록을 참 많이 남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은 이제 2005년에 그분의 그 후손들이 카자흐스탄 까라간다에서 그 국가의 이 극비 비밀 문서 보관소에 이 보관돼 있던 김경천 장군의 그 일기 경천아일로 그것을 찾아내게 돼서 그 일기만 봐도 김경천이 대단히 이렇게 세련된 뛰어난 이런 지식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김경천 장군의 일기를 보면 당시의 항일 무장 투쟁 활동 또 그 행적까지 좀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경천 장군이 국내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1920년대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 김경천 장군이라고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해방 이후에 그래도 여러 그 소련 지역이라는 어떤 당시에 그 미소 그 이념 분쟁이나 이런 양극화 이런 과정 속에서 잊혀졌는데 그래도 김경천 장군을 연구하는 분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김경천 장군의 행적을 조금씩 연구는 했는데 소련 지역이 열리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 소련 지역이 열리면서 학자들이 비로소 소련의 그 남은 그 사료들, 기록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었고 또 가장 결정적인 건 이분이 전투 과정에 직접 쓴 일기. 더구나 네. 그 세계적으로도 일정한 규모의 그 부대를 거느린 지휘관이 회고록은 많이 남겼지만 전투 과정 중에 직접 쓴 일기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드물거든요. 그런데 그 날것의 그 생생한 그 기록물인 경천아일록이라는 일기가 그 나와 있어서 거기에서 그 사이에 우리가 궁금했고 알고 싶었던 김경천 장군의 어떤 항일 무장투쟁 행적이나 네. 그 외에 그분의 그 인간적인 소회 또 부하에 대한 사랑 또 서울에 두고 온 그 가족 아내와 그 어린 자식들에 대한 그 이끌는 그리움 이런 것들이 참 절절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그 김경천 장군의 뭐 시가집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시를 쓰셨을지도 참 궁금합니다. 예, 궁금한데 이제 김경천 장군이 그 일기에 네. 그래도 틈틈이 그 소회 자기 어떤 느낀 개인의 소회를 시로 이렇게 남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글로 남긴 게 몇 편이 있고 또 네. 한시가 몇 편이 있고 총 아마 제 기억에 한 8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시는 정말 이렇게 그 군더더기 없이 네. 어떤 그 자연을 본 감흥도 있고 또 애국지사로서의 어떤 그 의지 네. 그런 것들도 드러나고 그렇지만 또 그중에도 또 한글시도 이분이 정말 가슴 절절하게 우리를 울리는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네. 아, 그 시를 좀 관장님이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네. 제가 그러면 한시보다는 네네. 이분이 직접 우리 한글로 쓴 시 네.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덧붙이자면 네. 김경천 장군은 17살, 16살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한 15, 16년을
거의 일본 말만 쓰고 일본식으로 교육받고 자라서 이분이 일본어는 능통했는데 우리 한글 맞춤법 표기법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뭐랄까요, 완전히 이렇게 잘 갖춰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일기를 쓰실 때 일본어로 쓰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일본에 투쟁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럴 수 없다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우리 한글로 서툴지만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일기가 우리 독립군들이 1922년 말에 이제 무장 해제되고 나서 참 그 부하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 겨울에 혹독한 추위에 이렇게 농사 일을 좀 도우면서 고생하는 걸 보고 이분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쓴 시가 있습니다. 불쌍한 독립군이라는 시거든요. 예. 제가 읽어볼게요. 영하 40도 시베리아 추위에 여름 모자 쓰고서 헛저고리로 밑 빠진 맷커리에 간발하고서 벌벌 떨고 다니는 우리 독립군. 한반도를 결박한 사슬을 벗겨 화려강산 옛빛을 보려 하였더니 경박한 사람들은 코웃음하며 내 부모나 찾아가서 보려무나 하는구나. 서산에 지는 해는 쓸쓸도 하다. 너의 고향 이곳에서 몇 천리더냐. 널 기르신 너의 부모 이곳에 있으면 너의 이 모양을 보고서 어떠하겠는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네. 이 온동설하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1절에 읊은 여름 모자 쓰고서 헛저고리로 밑 빠진 맥커리에 간발하고 있었는데 이 맥커리란 말이 집신의 연해조 고려인들의 고려말입니다. 예. 네. 참 그 당시에 독립운동 했던 우리 독립군들이 무장해제되고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독립운동 할 때도 목숨을 바쳐가면서 했는데 참 그런 게 절절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김경천 장군의 일기와 시문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